인종차별 반대 여론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요즘, 기업들도 이에 발맞춘 마케팅이 한창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것이 기업의 목표죠. 최근에는 기업의 이미지, 특히 사회에 공헌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그 기업의 성공과도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존슨앤존슨은 대표적인 윤리 경영으로 잘 알려진 기업이죠. 물론 몇 번의 실수는 있었을지언정 소비자의 눈높이와 윤리 기준에 맞추려는 노력을 해온 기업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색깔이 다른 일회용 밴드를 출시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다양한 피부색을 감안하여 만든 이 일회용 밴드는 다름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반면 스타벅스는 인종차별 철폐 슬로건이 쓰인 옷이나 액세서리 착용을 금지했었는데요. 정치적, 종교적 문구가 쓰인 옷 등을 금지하는 내규 때문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격렬한 반발이 있었고 결국 스타벅스도 매장 직원들에게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라고 적힌 티셔츠 25만 장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시민의 힘, 또 정치권의 제도 개혁, 그리고 기업의 돈의 콜라보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움직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20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현재 남북관계 긴장 상태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이유로 우리와의 연락 채널을 모두 끄는 데 이어 지난 토요일에는 하루 사이에 3차례나 성명을 발표하면서 대남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습니다.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완전 철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또 무력 도발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는 상황에서 해법은 있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네, 20년 전 오늘 6.15 남북공동선언의 주역 중 한 분이시죠. 민생당 전 의원 지내신 박지원 단국대 석좌 교수 연결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네. 자, 의원님이라고 제가 불러드린 것이 더 익숙하실까요? 아니면 이제 교수님의 더 좋으실까요? 저 궁금한데요. 아무거나 다 좋습니다. 어느 게 더 편하세요? 교수님 하세요. 교수님이 더 편하세요? 하면은 또 민생당 전 의원이라고 하니까 싫어서. 그러시군요. 네. 어떻게 지금 수업은 지금은 아직은 못 하실 거 아니에요? 비대면이고 학생들 학교에 오지 않으니까요. 아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냥 다음 학기에 어쨌든 이제 강의 개설하시고 그러면은 많은 학생들이 몰릴 것 같습니다. 정말 생생한 이야기 들을 기회가 또 어디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감사합니다. 사실 의원님이라고 익숙해져갖고 제가 하는데. 네. 근데 오늘 참 의미 있는 날인데 또 의미 있는 또 일을 하셨던 분이시고, 근데 지금 상황 굉장히 안타깝게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굉장히 우울합니다. 사실 20년 전 오늘 김대중 대통령이 4분을 모시고 지금쯤 서울에 도착해서 아마 저는 기자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브리핑을 하고 있고 조금 있으면은 TV에 출연해서 상황을 살필 건데 이렇게 우울하게 맞는 6.15 20주년이 될지 누구도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북한의 태도로 볼 때 어렵지 않을 것 같다. 쉽지 않을 것 같다. 어렵다. 그래서 우울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대남 공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우리와 확실하게, 그러니까 남한과 확실하게 결별할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에다가 군대에다가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앞으로는 군대적인 행동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연락 채널 모두 끄는 거는 다들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우리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음에 이제 북한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어떤 게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정통한 또 교수님이시니까. 북한은 전쟁은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무서워서도 못합니다. 역시 우리 정부도 전쟁은 원하지 않고 미국이 못하게 하니까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됐든 한반도 남북에 미국의 영향력은 미치고 있는 건데요.
미국을 북한은 직접 자극하지는 않겠지만은 네. 2인자로 공인받은 김여정 제1부부장이 직접 인민 앞에 나서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무슨 조치는 강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의 폐쇄가 되려는지 네. 뭐가 되려는지는 모르지만은 무력 도발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무력 도발도 가능하다. 예. 네. 그런 말씀들 많이는 하시는데 그러면 미국을 직접 자극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은 뭐 ICBM을 발사한다든지 이거는 이제 좀 힘들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지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핵실험이나 ICBM을 발사할 그러한 것은 북한에도 부담이 될 겁니다. 네. 또 사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자극을 할 때 그대로 두고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를 향해서 그렇게 강한 말들을 뱉어놓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는 한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어둡게 봅니다. 그렇군요. 김여정 부부장이 나와서 직접 이야기를 하고 또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했으니까 무엇인가는 할 텐데 그 무엇이 될지는 사실은 잘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아직은. 근데 무력 도발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국지적인 그런 도발은 가능하겠지만은 다른 일은 없어야 되고 네. 또 지금이라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수보회의에서 하신 말씀도 차분하게 북한을 향해서 함께 무엇인가를 해보자. 서로 노력하자. 우리의 신뢰는 있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북측에서 좀 새겨 듣고 그러한 것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도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이게 세 차례나 하루 사이에 성명을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교수님? 그렇죠. 뭐 옥류장 주방장까지 나서서 그러니까요. 우리 대통령을 그렇게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우선 금도를 깬 거죠. 네. 그러나 북한은 항상 그러한 벼랑 끝 외교를 하고 막말을 쏟아낼 때는 한없이 하는 거니까 예를 들자면은 김영철 부위원장이 불바다를 만들겠다라고 네네. 했을 때 우리나라 불바다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듣지만은 북한도 최소한 국가 원수에 대한 그런 예우는 갖춰야 된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언론에 대고 김정은 위원장을 그렇게 원색적으로 비난한다고 하면은 북한이 받아들일까요? 거긴 더 그만큼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네. 그만큼 성숙한 우리 상대인 대한민국을 의식해서라도 그러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레토릭이다, 뭐 수사다라는 이야기들을 또 많이들 하시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으면 기분 굉장히 안 좋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원수인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서로 정상 국가답게 네. 할 말은 하더라도 그러한 국가 원수에 대해서 원색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비정상 국가로 인식되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지적합니다. 네. 자, 뭐 지금 사실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거 뭐 여러 가지 분석들도 있고 뭐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2018년 그래도 상당히 희망적이었는데 지금 이런 상태까지 온 것 우리 또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미국이 하노이 노딜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네네. 김정은 위원장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면은 행동 대 행동으로 어느 정도의 제재 완화와 경제 지원이 서로 물밑에서 대화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양에서 그들의 인민에게 핵을 폐기하고 경제 발전을 가져오고요. 그러한 것을 발언하고 또 환송을 받으면서
열차로 하노이까지 도착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수차례 지적했습니다마는 회담 당일 미국의 NBC에서 두 정상회의 회동에 대한 합의문이 이수돼서 발표가 됐다고 그랬어요. 네. 저도 그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합의더라고요. 되게 우리가 뭐 한국에서도 정치란 게 그러지만은 외교가에서 정상회담 할 때 그 합의문을 사전에 공표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아마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은 믿고 들어갔을 거예요. 회담장에 가서 영변 핵시설 폐기와 경제제재 완화를 요구하니까 다 폐기해라.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완전 폐기를 할 때 제재 완화, 제재 해제가 된다. 이러니까 뒤로 넘어진 거 아니에요? 그 후 북한은 그래도 나름대로 미국에 대해서 풍계리 핵시설도 파괴하고 미군의 유해도 환성하고 소위 미국 시민권자의 억류도 해제하고 특히 핵실험이나 ICBM 발사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북한에 무엇을 해줬는가? 여기에 가장 큰 왼수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가 중국 우한에서 발발하니까 본래 북한은 감염 시스템이나 치료 시스템이 의료 시스템이 취약하기 때문에 네. 국경 봉쇄를 잘해요. 모든 전염병이 생기면은 네네. 사스 때도 뭐 메르스 때도 다 그런 걸 경험했는데 그러니까 북중 국경을 봉쇄하고 지금 인적 교류도 못하지만은 물적 반입이 안 되잖아요. 네. 또 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되고 상당히 3주간 격리 처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도 3, 4개월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재난기금을 지급하듯 북한 경제가 엉망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민들이 소위 배급도 못 주고 네. 아비규환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1달러 지폐에다 균을 묻혀가지고 비랑을 보낸다. 이런 것이 사이트에 뜨고 그렇게 되니까 북한으로서는 차곡차곡 쌓여오던 불만이 또 경제 지원을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도 안보리 제재나 미국 제재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폭발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자극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발언의 의미를 해보면은 결국 대화를 해서 서로 지원 협력하자 하는 것에 좀 설득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그래서 사실 든 생각은 그거였거든요. 처음부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믿었어야 했는가라는 의문이 조금 들기도 하거든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글쎄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를 최고 고수다라고 네네. 했지만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사실 두 번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아직까지도 신뢰가 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을 못 믿을 그런 외국 정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것도 믿었지만은 네네. 참 이렇게 되고 보니까 원망이 미국이 많이 됩니다. 네. 자, 코로나 말씀을 하셨고 또 그거에 의해서 차곡차곡 쌓아왔던 불만에 이렇게 약간 좀 우리가 하나 톡 터트린 그런 상황이 됐고 거기에다 이제 대북 전단 살포 문제까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대북 전단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를 한다고 해서 북한이 지금 그렇다면은 다시 손을 잡으러 나올 것인가라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을 잡으러 나오건 안 나오건 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단호하게 대처를 했어야 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박근혜 정부에서도 단호하게 대처를 했고요. 네네. 특히 박근혜 정부 때
2014년 탈북인 한 분이 그러한 전단 살포를 계획하니까 정부에서 막아가지고 못했어요. 이분이 정부를 상대로 5천만 원 상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에 했는데 네. 1심, 2심에서 다 전단 살포가 잘못이다. 표현의 자유보다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이 중요하다. 네. 이런 판결이 내려서 2016년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박근혜 정부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법원 선고는 재산과 생명의 보호가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불법 판정이 난 것을 네. 우리 정부에서 대처를 하지 않고 또 일부 통합당 인사들이 김여정 하명법이다. 김여정이 말을 하니까 바로 법안을 한다. 이건 아니에요. 18대, 19대, 20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를 했지만은 통합당이 반대로 통과가 안 된 거예요. 상정도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통일부에서도 진즉부터 이러한 법안을 준비 중에 있었는데 이제 총선 민의로 민주당이 또 범진보 세력이 190석을 확보했다고 하면은 반드시 법을 제정해서 실정법으로 막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진작부터 준비되었던 법안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실정법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입장이신데요. 그렇죠. 네. 대법원의 판결이 네네. 모든 것을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자, 지금 뭐 특사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뭐 본인도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특사하면은 가장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인물이 또 교수님이잖아요. 방호복을 입고라도 만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네. 제가 특사 파견은 반드시 해야 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네. 우리가 올라갈 수도 없고 북한에 내려올 수도 없어요. 또 우리가 미국으로 갈 수도 없고 미국에서 나올 수도 없잖아요. 네네. 물론 무리해서 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방호복을 입고라도 특사를 파견해서 대화를 해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했는데 안철수 대표가 특사 파견을 찬성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자기가 가고 싶다 한 것은 그냥 오늘의 정치권 말로 그냥 기록했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근데 특사가 가면은 정확히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됐든 그 김여정 네. 제1부부장도 만나고 김정은 위원장을 특사니까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 특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상황과 미국의 상황 또 현재 국제 정세를 직접 잘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이 북한은 특수한 사회이기 때문에 과정이 필요 없고 지도자의 결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한 것을 직접 설명해서 김정은 위원장 또 한없이 그런 남북 관계가 긴장되고 교류 협력 없이 어떻게 경제가 그 인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겠습니까? 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현재 굉장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조 네. 바이든과의 대통령 선거도 어떻게 될는지 모르고 네네. 코로나, 경제, 흑백 갈등 이런 처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먼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할 수 있도록 또는 판문점에서 만날 수 있도록 특사가 좀 노력을 하고 또 미국 가서도 이러한 설명을 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좀 발상을 뛰어넘어서 삼국 정상들이 만나가지고 풀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면은 굉장히 불행한 결과가 온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문자에서요. 청취자 한 분이 그럼 특사는 박지원 교수님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교수님 생각에는 누가 가장 네, 제가 적합하다고? 20년 전 네. 6.15 남북정상회담 특사를 네네. 문화관광부 장관 신분으로 했습니다. 네. 그때 북한에서
우리 정부에 요구한 게 국정원은 나서지 마라.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는 측근 또 운명 공동체의 한 사람을 보내라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고 그러한 경험도 있는 그러한 인사가 특사로 결정이 되면은 북한을 접촉하고 설사 북한에서 거부를 하더라도 우리의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보이는 것 아니에요? 네. 만약 그러한 특사가 결정되면은 저 같은 사람은 뒤에서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겸손하신 말씀이신 것 같긴 한데요. 아니 저는 적당하지가 않죠. 네. 근데 지금 왠지 느낌에 약간 그 한국에 대해서는 김여정 부부장이 좀 맡고 있는 것 같고 또 김정은 위원장은 그럼 미국과 상대를 하겠다라 뭐 이런 약간 투트랙 전략 같은 보이는 이런 모습도 보이거든요. 그럼 대북 특사가 갔을 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는 있겠죠? 당연히 만나죠. 네. 대통령 특사이기 때문에 네. 안 만난 적은 없어요. 물론 과거에 한두 번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러고 지금 김여정 제1부부장이 우리 대남 총괄이라서 맞는다. 또 대미 관계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만든다. 그렇게 구분할 필요 없을 겁니다. 결국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김정은 위원장이고 차라리 김여정 실세 제2인자가 그렇게 전면에 나서는 것은 대화를 펼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에 더 합경이다. 그래서 저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전면에 나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특사 후보 혹시 우리 교수님 보시기에 이분 정말 적당하다. 딱 걸맞는 분이다.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그런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되시고 훨씬 더 편안하신 것 같아요. 목소리도 그렇고요. 아니요. 아니세요? 편안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편안하지 못하게 하고 사실 저도 잠을 못 잡니다. 그렇군요. 저희도 이렇게 괴롭혀드리고 자꾸. 네. 네, 뭐 여러 가지 그래도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좀 돌파구가 필요할 때 우리 교수님처럼 조언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정말 어떤 고맙습니다. 경우에도 네. 6.15 이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6.15로 돌아가서 남북 관계가 북미 관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특히 통합당도 협력해야 된다 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지원 단국대 석좌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작하기 전에 막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죠.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4선 의원이죠. 네, 88년도에 정치계에 투신을 했고요. 구리에서 6차례 선거에 출마해서 4차례 승리한 4선 의원 윤호중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이 됐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도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지금 중국 베이징에서 네. 2달 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을 다시 하고 그리고 나흘 만에 이 숫자가 80여 명에 가깝게 늘어났다. 그렇습니다. 시진핑 주석 있는 곳에서 가깝게 생겨갖고 또 아주 그냥 비상이 걸린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요 0명까지 떨어졌었어요. 네. 그래서 소강 상태구나. 이제 종식을 선언하겠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특히 베이징에서 50여일 동안 지역 내 감염이 전혀 없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11일에 신규 확진자 1명이 발생을 했는데요. 12일에는 6명, 13일에 36명으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14일에도 일단은 36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확진자가 다 베이징에 있는 최대 농수산물 시장 신파디 도매 시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우한도의 화난 그러니까요. 수산물 시장에서 퍼졌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한하고 좀 비슷한 게 아니냐. 그래서 시 전역으로 성 전역으로 이제 확산이 됐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지금 베이징 당국이 13일부터 이미 신파디 시장을 폐쇄했습니다.
했습니다. 강도 네. 높은 방역 조치에 이제 들어갔고요. 일단 베이징시의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이 시장에서 발견된 바이러스 유전자 서열이 유럽에서 온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왔다고요? 네, 해외 유입과 관련된 시장에서 발견됐다면서 무슨 해외 얘기예요? 유입과 관련된 것이라고 잠정 판단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연어를 쓰는 네. 도마에서 지금 바이러스가 나왔는데요. 그럼 그 돈을 유럽에서 갖고 온 거예요? 네, 연어를 아니 도마는 아니고 연어가 이제 해외에서 왔으니까 이제 묻어서 온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얘기를 일단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확한 건 아니고요. 네.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는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라고 지금 한 발 물러섰어요. 그래서 오염된 해산물, 육류 아니면 시장에 드나드는 사람들의 분비물을 통해서 전파됐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약간 연어에서 왔던 노르웨이에서 온 건가요? 그러니까 갑자기 류사오버가 생각이 나는데. 네, 그래서 지금 식당 베이징 식당에서는 연어가 일제히 다 사라졌습니다. 메뉴에서. 그리고 슈퍼마켓에서도 연어를 찾아볼 수가 없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베이징시가 이제 강력하게 나섰기 때문에 이 시장 주변 학교뿐만이 아니고 확진자가 나온 곳들이 이제 여러 곳에 있기 때문에 네. 그 주변의 학교를 다 지금 학생들을 오지 못하게 조치를 취했고요. 주변에 있는 주택 단지는 아예 봉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가격리를 또 시켰고요. 주민들과 시장 종사자들에게 전원 핵산 검사를 받도록 했는데 그래서 이미 7만여 명이 핵산 검사를 굉장히 많은 인원이 네네. 받아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이징시가 비상에 걸려서 인근의 텐진 뭐를 비롯한 5개 성시가 대대적으로 식품에 대한 안전 검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까도 제가 김호란 교수님하고 네. 인터뷰를 좀 했었는데 이 변종 바이러스라잖아요. 네네. 그래서 백신 그렇습니다. 개발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네. 이야기들 계속 하고 있는데 벌써 이게 좀 더 네. 강력하게 변종이 일어났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제 동료 전문가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점검하는 단계가 네네. 있기는 한데요. 지금 일단은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스크립스 연구소에서 바이러스의 변이가 세포 침투에 활용되는 외부 구조인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게 바이러스가 인간의 세포에 침입하는 데 필요한 끈끈한 돌기형 구조를 말하는 건데요. 이 연구팀이 이 변이가 더 많은 돌기를 만들었고 이거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변이가 되면 바이러스가 세포 배양 시스템에서 변이가 없는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전염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종을 하면서 네네. 훨씬 전염력이 강한 것으로 지금 변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이고. 이게 이제 확정이 최종적으로 되면 바이러스 변이가 코로나19가 대유행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 것을 좀 더 확실하게 좀 해줄 수 네네.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미국, 유럽으로 가면서 훨씬 더 많은 환자에게 확진 맞아요. 판정이 네. 내려졌잖아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그랬는데 이제 이게 변이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왜 B형, C형 뭐 이렇게 얘기가 네네네. 나왔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변이를 해서 그 미국과 유럽에서 훨씬 더 퍼지지 않았겠느냐. 이것도 이제 확정이 되면 이게 사실로 지금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에서는 이 조지 플로이드 사망 그리고 이제 뭐 장례식이 지난 현지 네. 시각으로 9일에 있었는데 그 시위가 네. 뭐 저녁에서 있었고 근데 여기서 또 다른 흑인 남성이 또 경찰에 네. 의해서 사망했다. 이번엔 총을 맞아 사망했다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있어요. 12일 밤이었어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경찰이 이제 신고를 받았는데 어떤 차가 패스트푸드 드라이브스루의 통로에 네네. 있어서 다른 차들이 못 들어간다 이런 신고가 들어왔어요. 아. 그래서 경찰이 거기를 가봤습니다. 현장에 출동을 했더니 이제 남성이 안에 있었는데 네. 그 사람을 이제 잠자고 있었으니까 깨웠어요. 그래서 이제 음주 측정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음주 측정을 했는데 경찰의 몸에 부착된 바디캠들이 다 붙어 있잖아요. 네네네. 카메라들이 이제 그걸 보면 이 남성이 이제 브룩스라는 남성이었는데 브룩스 씨에게 무기가 없다는 걸 일단 경찰관이 확인하는 장면까지는 담겼다고 합니다. 근데 음주 측정을 해봤더니 만취 기준인 0.08을 웃도는 0.108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만취가 아이고. 되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경찰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갑자기 이제 당신은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이제 수갑을 이제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네. 그때부터 몸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음. 경찰들이 이 남성을 제압을 하지 못하면서 이제 보디캠이 땅에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결정적인 장면은 보디캠에는 담기질 않았습니다. 아. 그래서 경찰이 이제 테이저건을 그럼 사용하겠다라고 네네. 했는데 이 브룩스라는 남성이 테이저건을 빼앗아 달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이후에 3발의 총격을 가했는데 결국 바디캠에 안 담겨서 인근의 CCTV를 다 분석을 해봤는데 일단 현지 언론들은 이 남성이 달아
달아나면서 테이저건을 경찰에게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일단 내놓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사망을 했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지금 지방 검사는 경찰의 중죄인 살인 또는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내놨고 하지만 이 남성이 사망하면서 애틀랜타시에서 아주 격렬한 시위가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약간 좀 계속되고 있긴 했지만 그러니까요. 열기가 약간은 좀 수그러드는 모습이었는데 네네. 이게 다시 확산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 총을 쏜 경찰이 바로 해임이 됐어요. 네. 애틀랜타시 경찰서장도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좀 신속하게 조치가 내려졌고요. 근데 이제 정당방위에 가깝다는 반론도 이번에는 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공화당 내 유일한 흑인 상원 의원이 팀 스캇이라는 네네. 의원인데 문제는 용의자가 테이저건을 쐈을 때 경찰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문제다. 그래서 이거는 조지 플로이드 사건하고는 좀 다르다. 약간 좀 이런 다를 수 얘기를 있겠다라는 생각이 했습니다. 드네요. 그래서 지금 일단 전체 동영상들이 이제 인근의 CCTV에서 확인이 네네. 됐으니까요. 정말 이 남성이 테이저건을 경찰에게 발사를 한 것인지 이게 아직 명확하게 확 결정이 난 건 아니니까요. 그 여부에 따라서 이게 조금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하여튼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미국에서는 경찰도 그렇고 이 흑인들도 그렇고 네. 서로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게 뭐 조그만 어떤 서로 간의 오해만으로도 네네. 이제 큰 사건으로 촉발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 그렇습니다.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네, 오늘 해외 뉴스 듣는 서울타임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론조사계 훈남 3인방 나오셨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늘 그렇듯이 일단 당청 지지율부터 먼저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택수 대표님. 네. 저희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62,744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14명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유무선 전화 면접 및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0.9%포인트 오른 58.2%였고요. 부정평가는 1.1%포인트 오른 37%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당 지지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0.7%포인트 오른 42.3%, 3주 연속 내림세를 마감하며 상승했고요. 미래통합당 역시 0.4%포인트 오른 27.9%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열린민주당 5.7%, 정의당 5.6%, 국민의당 3.5%, 그리고 무당층이 1.5%포인트 하락한 11.8%를 기록했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조금씩 하락하는 이유는 네. 이제 윤미향 의원 논란이 다소 수그러드는 이제 과정에서 김여정 북한의 이제 부부장이죠. 남북 관계의 균열 상황이 계속 이제 며칠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이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이제 지난주에 재정 수지 적자, 뭐 국가 채무가 역대 이제 최대였다, 또 실업률이 20년 만에 최고였다, 뭐 네. 이런 경제 관련된 악재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60 민주항쟁 기념식 참석 등의 긍정적인 요인도 있었습니다만은 하락폭을 줄여주는 정도 효과였고요. 이제 악재가 조금 더 많았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은 소폭식이지만 계속 지금 빠지는 편. 반면에 정당 지지율은 원 구성 협상 때문에 지금 강대강 국면으로 다시 가면서 양쪽이 다 민주당과 결집되는 미래통합당이 모습. 다시 같이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조금 전이었잖아요. 지난 주말 사이 또 굉장히 뭐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북한에서. 네. 그럼 이런 식의 북한의 어떤 강세가 계속된다면 네. 그러면은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습니다. 이 북한 관련된 소식이 이제 남북 관계 긴장 관계에 관련된 보도로 나올 경우에 보수 정권에서는 지지율이 이제 오르는 경우도 있는데 진보 정권에서는 확실히 이제 악재로 작용해서 하락하는 경우가 더 네네. 많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남북 연락사무소를 뭐 물리적으로 타격하거나 또 관련된 악재가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그 이제 오늘이 6.15 선언 20주년인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긍정적인 메시지, 굉장히 인내심을 네네. 갖고 김정은 위원장을 긍정 평가하는 그런 메시지를 냈는데 이제 이번 주에 북한의 반응이 어떨지, 김정은 위원장 메시지로 무언가가 나올지 아니면 계속 김여정 부부장발
좀 비판적인 또 다소 심한 표현의 이런 발언들이 계속 이어질지에 따라서 대통령 지지율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되게 이제 어떤 정부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네네. 정부가 일을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그 정치적 반대층에 있는 정치 세력의 그 메시지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제 지금 보수층에서는 그동안 이제 안보 이슈를 갖고 사실은 보수층들 결집하는데 상당히 위력을 발휘해 왔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에 대한 어떤 불안감, 두려움들은 이제 많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긴 해서 그것이 과거에 비해서 위력은 약화됐는데 만약에 이번 건 갖고 보수 정당에서 또는 보수 정치 세력에서 이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 이제 북한에 대해서 어쨌든 긴장 관계, 강경 대응을 해야 한다고 하는 기류들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호응하는 분들이 보수층에서도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추가적으로 보수 정당의 지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올라갈 수 있고 그 목소리가 더욱 커지게 되기 때문에 내부 정치에서 네. 그러면 이제 정부 여당에 대한 이제 평가는 오히려 약간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개연성들은 좀 있는 편이라고 근데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사실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주력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대북 쪽이거든요. 그렇죠. 대북 네. 정책이고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게 이 대북 정책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뭐 2018년까지만 해도 괜찮았지만 지금 뭐 굉장히 심한 말들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북한 측에서. 그러면은 보수층뿐이 아니라 뭐 중도층이라도 아니 우리는 이렇게 선의의 얘기를 해주는데 저쪽에서는 정말 뭐 글쎄요 뭐 상스러운 시장에서 하는 그런 시장 잡배가 하는 그런 말들을 내뱉고 있고 거기에 또 우리는 또 평화적으로 나가겠다 얘기를 한다면은 중도층에서의 반향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그 부분인데 이 중도층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컸다고 봐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2018년에 평창 올림픽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대통령이 판문점 4.27 선언도 있었고 남북 정상회담 이럴 때 70-80%의 고공행진을 할 때 어마어마했죠. 적극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나타났던 것이 또 중도층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때 중도층은 기대감이 상당히 크게 나타난 것인데 그래도 중도층이 지금까지 유지가 됐던 것은 그 기대감이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임기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북한이 이제는 대남 사업이 아니라 대적 사업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되면 중도층부터 서서히 이탈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난해부터 2019년부터 쭉 지금까지 한 1년 6개월 동안을 보면 이 대북 관계와 관련된 부분이 대통령 지지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안 줍니다. 그만큼 큰 변수가 안 되고 또 국민들도 북미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은 남북 관계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북한이 거꾸로 지금 우리에 대해서 아주 강경하게 나오는 것은 저도 중도층과 보수층의 목소리는 진보층과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것이 대통령 지지율에 큰 영향을 안 준다. 오히려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대통령 핵심 지지층들은 뭉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북한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이럴 수가 있어 라면서 중도층은 이탈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아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지금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옥류관 주인까지 지금 나서 갖고서는 그러고 네. 있으니까요. 여권 일각에서는 이제 6.15 남북 공동선언에 대해서 이제 이것은 이제 뭐 이제 촉구 결의안을 하겠다고 네. 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 이것이 이제 국면 타개용으로 이제 이 아이디어가 나왔을 것으로 보여요. 어쨌든 이제 북한에 대한 신뢰를 정부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이제 보증한다는 의미로 이제 시그널을 북한에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니까 네. 추가적인 북한의 어떤 도발 또는 이제 강경한 관계로 가는 것을 좀 차단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뭐 이제 의미는 있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이것을 실행할 때 실제 실행하려고 할 때는 지금 약간 악화된 북한에 대한 불신 여론이 이제 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좀 대통령이든 아니면 여권에서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지금 이제 보면은 뭐 이제 약간 두 가지 좀 착잡한 심정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북한 관련한 인식에 네. 있어서 화해 협력의 대상으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북한이 그런 신뢰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긴장 관계 대상이라든가 이런 이제 경계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시각도 높아졌을 텐데요. 지금 이제 이런 착잡하고 중첩된 이런 이제 기류들이 있는 그런 상황
이기 때문에 이후에 북한이 만약에 추가적인 어떤 군사적 행동을 그러니까요. 한다, 도발이 도발한다 있으면. 이러면은 여론이 이제 상당히 좀 흔들릴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종전선언 싶거든요. 결의문이 지금 뭐 발의가 됐는데, 근데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인 도발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목적인 거는 이제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북한 측에서 추가적으로 도발을 한다든지 또 굉장히 심한 말들, 물론 뭐 그들은 항상 그렇게 말을 해왔지만은 들을 때마다 새롭거든요, 사실. 그러면은 이게 또 뭐 정당 지지율이나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그렇죠. 이 만약에 북한의 대응이 더 강경해지고 최후의 군사적 도발까지 이루어진다고 네.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당청 지지율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네네. 그 이후에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뭐 국방부에서 강력한 또 원칙론적인 대응을 했을 때 오히려 이제 위기 상황에서 이제 지지율이 반등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군사적 도발까지 당장 이루어지겠느냐, 이거는 결국 북한 입장에서도 북미 관계라든지 남북 관계 네. 파국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뭐 체제 안정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좀 시간적으로 북한 입장에서는 촉박한 상황에서 좀 강도 높은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군사적 도발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일 것 같고요. 물밑에서 또 남북관계 통신선은 차단됐지만 이런 또 한라인이 가동이 돼서 이런 국회 차원의 움직임, 또 지자체, 뭐 경기도도 마찬가지고요. 북한을 향한 여러 이제 유화적인 제스처들을 북한이 받아들였을 경우에 다시 뭐 상황 반전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군사적 도발이 이제 향후에 한 1~2주일 동안에 네네. 있을지 여부가 가장 큰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군사적 도발도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핵심은 더 핵심을 짚는다면 비핵화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될 때의 결정적인 순간은 싱가포르에서의 북미 정상회담이었거든요. 이제는 뭔가 좀 북미 관계가 개선되면 남북 관계도 상당히 진전될 수 있겠다. 그렇게 봤던 것의 핵심은 미국이 요구했던 비핵화였고, 이것을 전면적으로 할 경우에 미국과 유엔도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 이거였거든요. 이것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상당히 좀 진전된 금강산 관광이나 또 개성공단과 관련된 부분도 긍정적으로 개선될 수 있었던 부분인데,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들을 진전시키지 못한 것이 여전히 우리 중도층에게도 남아있죠. 그래서 관련된 여론조사를 갤럽에서는 여러 차례 한 바가 있는데 네.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김정은 위원장이 있겠느냐 그러면 부정적인 여론이 상당히 높았어요. 아직도. 네. 그래도 북한이 여기에 최근에 보인 그런 강경한 모습을 보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것이 아주 심각할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되면 최근에 이 남북 그 정상회담 네. 4.27 판문점 선언과 관련해서 비중과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나올 수밖에 없고, 6.15 남북 정상회담 20년 전이죠. 이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축소된 행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중도층은 비핵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정부나 또 진보층 인사들은 다 이 모든 게 미국 책임이다. 이렇게 되면은 또 진영 간 대결 구도로 가요. 왜냐하면 그러면 한미 동맹을 생각 안 할 거냐, 또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해답이 나오지 않는, 자칫 잘못하면은 최근에 북한의 이런 강경한 대응이 대통령 핵심 지지층은 어떤 이야기 나냐면 북한이 왜 이래? 이럴 수가 있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북한에 잘해줬는데, 그러니까 북한과 또 대통령 지지층 간의 대결 구도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의 국면이 대통령이나 또는 북한이나 미국 이렇게 보더라도 썩 좋은 환경은 아닌 거죠. 예전에 보면은 북한에서 핵을 포기할 것 같으냐라는 질문을 여러 차례 여론조사에 했었거든요. 근데 그럼 대체로 포기 안 할 거라는 그렇죠. 응답이 훨씬 더 많았었어요. 네. 근데 2018년에 조금 진전이 있고 나서는 그게 그렇다고 해서 핵을 포기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더 많아지진 않았지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응답들이 조금 더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아마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더 많을 것 같고, 또 이번 사태로 해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거 누구의 책임이냐를 두고선 또 다시 이제 진영으로 갈려서 책임 공방론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한 1~2주 동안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뭐 물론 이제 IC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발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그렇게 되면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은 다른 류의 도발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전문가들이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정치 쪽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네, 김부겸 전 의원이 뭐 당선되면 대선에 안 나가겠다라고 했던 이야기. 그래서 그때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이낙연 의원을 우리가 노리고 한 것이 아니냐. 네. 근데 글쎄 뭐 지금 여전히 아직도 뭐 대표 주자로 이낙연 의원이 이제 차기 대선 주자로서는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보수 진영에서는 없죠 지금. 그렇습니다. 90점이 없는 것 같은데. 네, 한국 갤럽이 네. 이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조사한 내용입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표본은 만 18세 이상 1,000명이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이낙연 의원이 28%로 지난달과 동률이었네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12%로 16% 포인트 격차로 2위 했는데 지난달보다는 1% 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 사실상 도토리 키재기로 3위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국갤럽 조사는 오픈형으로 주관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름을 적는 거네요. 네, 그러면? 객관식으로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보조인지 성격의 조사가 아니다 보니까 확실한 뭐 1, 2위 후보 외에는 언뜻 이름이 안 떠오르니까 뭐 네네. 각자 뭐 일하다가 공부하다가 이렇게 전화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관식으로 물어보다 보니까 잘 모르. 예,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무려 43%. 43%. 오. 그러니까 이제 2명 중에 1명은 응답을 못 하는 거고요. 네. 나머지는 갑자기 전화 받아서 네네. 그나마 정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제 대답을 하는 것인데 이제 안철수 대표가 2%, 홍준표 대표가 2%, 동률 3, 4위고요. 나머지 이제 박원순, 김부겸, 윤석열, 황교안, 오세훈 이분들이 이제 1%로 사실 3위부터 5위까지는 오차 범위 내에서 그냥 경합이라고 해야 될 텐데 아무튼 이낙연 전 총리가 지금 단연 1등을 하고 있다는 게 이번 조사의 이제 핵심 포인트고요. 뭐 그런 차원에서 대권 주자로서의 이낙연 의원이 당 대표로 나올 것이냐 이제 그 부분을 견제하기 위해서 김부겸 전 의원이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만난 뒤에 네. 대권을 포기하고 당권 도전으로 선회했다고 알려지면서 네네. 이 이제 친문 뭐 진문 계열이 이제 분화하고 있다. 이낙연 계보 아니면 또 김부겸 혹은 또 다른 기타 계보로 분화할 가능성이 있다. 분화하고 있고 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겠죠. 뭐 대표적으로 최인호 의원이라든지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는 이낙연 네. 의원 계보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는 편이고요. 또 김부겸 전 의원 쪽으로 또 분류가 되고 있는 의원들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중동 속에서 약간의 신경전으로 보일 텐데 전당대회가 치러지면 굉장히 치열한 접전 또 상호 비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대선이 뭐 벌써 또 대선 얘기를 하느냐 여기까지 싫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이제 2년도 안 남았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5월에 대선을 치렀잖아요. 네. 그럼 선거는 언제 치르냐면 3월에 치르는 3월에. 거예요. 그러니까 더 땡겨지는 네.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어떤 당원 당규 규정에 의하면 어쨌든 1년 전에 대권에 출마할 사람들은 당직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당대표직을 그러면 이제 내년 3월까지니까 8월에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이제 불과 뭐 한 7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 이게 하는 게 맞느냐. 왜냐하면 이제 전당대회를 치르면 당이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사실은 상호 간의 경쟁이 있기 때문에 갈등의 모습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선 전에 2번, 이번과 내년에 또 해야 된다. 이렇게 것 때문에 이제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비판적 시각이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최고위원들은 그냥 그대로 가는 것으로 하자라고 이제 그 규정을 좀 고치는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이낙연 구도가 좀 밋밋하게 선거가 끝날 것처럼 보였었거든요. 네네. 전당대회가.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구도 각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경쟁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고 이낙연 의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가 안정적으로 1위를 하게 되면 좋은데 만약에 이제 1위를 하더라도 격차가 너무 미미할 경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부담을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그럼 대선 주자로서의 위상을 좀 약화시키는 것 아니냐. 당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이제 세력들을 좀 확보하는 것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막 우리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밌잖아요. 막 정책 네. 많고 막 그러면은 근데 그 안에서 혹은 이제 또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서로 비방을 너무 많이 해서 저쪽에 나중에 빌미를 주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걱정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8월 전당대회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문심이에요. 그러니까 친문 이야기를 계속하는 건 문심. 뭐냐면 민심이라고 대통령의 문심. 문심. 문재인 대통령의 네네.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사실 대통령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뭐 당대표로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겠죠. 천군만마가 될 테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낙연 의원이 당대표에 나가는 결정적인 이유는 당내에 조직을 확보하고 대선에 나가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걸었던 길이죠. 10개월 당대표에 네네. 대선 나갔던 것처럼.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만큼 당내의 기반이 약할 수 있다. 일종의 이 고건 전 총리 트라우마가 있는 네네네.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나가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나가서 본인이 당대표를 잘해야만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죠. 대선 후보로 나갈 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 대선 출마 여부는 그 이후의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고 있지 않아요. 당은 당규도. 그런데 김부겸 전 의원이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뭐가 되어버렸냐면 이번 당대표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당대표 임기를 채울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 이거는 원래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이렇게 했을 때 김부겸 전 의원은 그럼 고스란히 자동적으로 당대표가 되는 것인가? 그걸 누가 아나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의원들도 지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네네. 높거든요. 그러면 이낙연 의원만 분리하자는 것이냐? 그럼 이낙연 의원은 대권을 그냥 알아서 나가라는 이야기냐? 전혀 이것이 전당대회 성격하고는 무관하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당대표는 당대표로서의 역할과 비전에 대한 평가를 당원들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인데 국민 여론조사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네. 근데 이게 당대표의 성격이 전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임기를 끝까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전제 조건이 돼버리는 듯한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아젠다를 선점하는 사람이 사실은 그렇죠. 굉장히 뭐랄까 좀 뭐 치고 나가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긴 그렇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당대표 임기가 기준이 네. 되는 전당대회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고 이낙연 의원이든 김부겸 전 의원이든 그냥 당대표가 되고 나서는 대선에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는 나갈 거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죠. 자기가 당대표가 될 때 무엇을 할 수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사실은 대결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북한 이야기부터 해서 또 민주당 뭐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당권 경쟁. 이게 뭐 또 대권군 경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 분석 센터장,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3부에서 윤호중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네, 이 밖에도 기획재정위원장에는 윤후덕 의원,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는 이하경 의원, 외통위원장이 송영길 의원, 국방위원장에 민홍철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에는 한정혜 의원 등 오늘 본회의에서 총 6개 상임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법사위를 민주당에 내주게 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협상 실패 책임을 지고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국회 원구성 결정과 관련된 이야기 내일 방송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6시 2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